자, 이번 시간 우리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글의 장르가 이제 수필인데 먼저 지문 선정 이유를 왼쪽 위에 잠깐 보면 이 수필의 특징은 좀 이따 합시다. 이 수필은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주쳐볼까?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면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지.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성을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독자인 당신에게 보내는 자 또 줄쳐볼까? 편지글의 형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래서 제목 아래 보면은 일단 필자 글 쓴 사람은 뭡니까?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소나무를 보며 얻은 깨달음을 당신에게 엽서를 띄우고 떼서 편지글 형식이다. 엽서니까 얘는 무슨 글이라고? 편지글 형식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당신은 누굽니까? 당연히 엽서, 편지를 받은 대상이자 글의 독자겠죠. 필자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 그냥 뭐 아무나일 수도 있어요. 즉 필자가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자인 당신과 상호작용한다.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짧게 지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핵심 정리는 끝에 하고 일단 지문 들어가면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가르쳐준 소나무 숲에 가서 엽서를 쓰고 이 소나무 숲에 들어와 보니 당신이 소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다 이거지. 200년, 300년, 때로는 500년의 풍상. 자, 풍상은 뭐야? 시련이죠. 소나무에게 뭐 서리바람 이런 건데 시련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 누가? 소나무가. 그 버티어온 곳에 이르러서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진짜 대단함을 느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그 시련을 200, 300, 500년의 시련을 겪으며 꿋꿋이 살아온 그 모습에 내가 감탄했다 이런 얘기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 한번 쳐볼까?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 세모. 우리들과는 달리 신발 한 켤레 토지 동그라미.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렇게 우람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로웠다. 여기까지 잘라볼까? 자, 이건 대조죠. 그죠? 바쁘게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우리와 달리 진짜 신발 한 켤레 토지 뭐야 되게 작은 땅에 우리 소나무 보면 이렇게 그 소나무 기둥만큼의 땅에 묻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작은 땅에 서서 이렇게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생략된 단어를 집어넣으면 몇백 년 동안 풍상을 겪으면서도 우람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간과 소나무를 대조하는 거지.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누가? 인간이죠. 소나무가 소비한 건 뭐야? 물밖에 더 있냐? 나무니까. 근데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소비하면서 무엇 하나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나무의 솔수분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엄한 스승 같았다 해서 소나무 숲에서 뭐해?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이지. 반성, 자아 성찰하게 됐다. 이거 스승 같았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법. 소나무가 뭐 같았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엄한 스승 같았다. 그래서 얘는 소광리 숲속에 가서 몇백 년 동안 이 작은 땅에 풍상을 견뎌내며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를 통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죠. 다음 갑니다. 어젯밤에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나요. 뭔 뜻이야?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위에서 봤듯이 뭔가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되고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지금 앞에 얘기했던 별과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 언젠가 경복궁
복원 경복궁이 좀 무너졌나 봐. 그래서 그걸 다시 짓는 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의 궁궐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 자 그러한 생각 줄 쳐볼까? 무슨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니? 위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조선의 궁궐의 모습을 되찾는 일은 당연하다 생각했다. 요거 이 바로 위에 줄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 경복궁의 복원에 사용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나무,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나무 숲에 와서 깨달은 거지. 뭐야? 경복궁을 다시 복원할 때 엄청난 나무가 쓰인다. 소나무가 없어져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경복궁을 복원한다는 것이 참 무리한 고집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지. 처음에는 당연히 경복궁만 보면 당연히 복원해야지. 근데 소나무 숲에 와서 보니 이렇게 진짜 200년, 300년 그 풍상을 견디어낸 소나무를 잘라서 그걸 경복궁 복원에 쓴다? 아,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의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야? 고난을 참 몇백만 년, 아까 또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2, 300, 400년의 풍상을 견뎌내는 그런 소나무의 삶을 잘라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갑니다. 그게 숲이라서 이렇게 길진 않은데 핵심 정리 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확장하고 있죠. 확장. 이야기를 소재를 처음에는 소나무인데 소나무에서 이제는 뭐 다른 것까지 그지 다른 것까지 되게 넓은 의미에서 다른 어떤 물건들까지로 확장하는 거지.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그죠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그죠 현대인들의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죠. 아예 사람까지 잘라내는 일에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소나무에서 물건 또 사람까지 확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다? 소나무를 자르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확장해서 인간의 삶에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다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죠? 생산자는 식물이죠. 식물은 생산만 하잖아.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지, 그지? 동물은 그 식물을 뜯어서 먹거나 다른 걸 만드니까. 그 중에서 최대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뭐한다? 그냥 소비자다. 이런 얘기죠.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소비의 주체며 나중엔 결국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소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는 인간을 비판하는 거죠. 자연은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경제학의 폭력성 세무 쳐보자.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인간을 결국 비판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그런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은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강리에 오면 뭐 한다? 아 진짜 인간은 나쁘다. 경제학의 폭력성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산판일을 하는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한 사람은 그 자른 나무를 그루터기에 올라가지 않는데 왜?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래. 어찌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소나무뿐이겠냐. 온 산천지에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다. 뭔 뜻입니까? 인간이 솔직히 나무만 자르냐? 모든 걸 다 자르지 않냐 솔직히. 풀도 자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자르잖아. 그러니까 온 자연의 그런 것들이 인간을 비판하더라. 이런 얘기지.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예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나무는 뭐다? 인간의 근처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오는 동반자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금줄에다가 소나무 가지를 꽂아서 부정을 물리치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집 그 문 앞에다 이렇게 지푸라기 줄에다 소나무 가지 꽂아 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서 솔밭에 묻히는 게 우리의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와 함께 우리 일생에서 함께 겪어오는 살아오는 혈육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하늘 달래준 것도 바로 솔바람 소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했죠.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뭐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소량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소나무의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한다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특성까지 함께해요. 고절 이퀄 소나무의 절개.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그 절개를 표현할 때 소나무를 많이 썼죠. 그래서 절개의 상징으로도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 금강소나무의 고든 둥지에서뿐만 아니라 굳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지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게 서 있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굽고 뒤틀린 소나무에서도 우리는 지조를 읽어낸다 이거야. 오늘날의 상품 미학 세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 이 전혀 다른 미학 무슨 미학이야? 소나무의 미학이죠. 어떤 미학? 지조. 이런 거죠. 그래서 소나무의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여기서 더 확장해서 당신이 진정 사랑한 게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대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메마른 땅이 부정적인 거예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메마른 땅, 즉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땅을 지키는 사람들, 즉 뭡니까?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던 남산의 소나무도 생각했어.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왜? 이제 점점 소나무가 살아가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어디에서? 도시에서. 그런 소나무를 생각했어요.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길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현대의 도시 문명은 점점 소나무가 살 곳을 뺏고 소나무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되게 너무 나빴다. 현대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계속 현실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 세모 이런 것의 공격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누가? 소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 누굽니까? 다른 경쟁수 여기 나오는 아카시아와 화렵수죠.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야. 왜? 다른 경쟁수와 그래도 소나무의 어떤 그런 경쟁인 거죠. 자,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을 나온 아이처럼 산을 나왔어요. 이제 결국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위에까지 이런 내용을 다 느끼고 반성하고 이제 그 숲에서 나왔죠. 솔방울 한 개를 주워두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신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솔방울을 척박한 환경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힘과 희망으로 봐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들었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대.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얘기했대. 두려울 거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진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글귀 의미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야? 처음으로 쇠가부터 우리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잖아. 그지? 맞잖아. 쇠가 들어오면 뭐하냐? 그 쇠에 껴서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무가 안 만들어주면 쇠는 못 쓰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성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폭력성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아, 솔직히 모르겠다. 글쓴이가 누구시지? 신영복님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죠. 자, 일단 핵심 정리입니다. 현대 수필이고요. 서간체 수필, 기행 수필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안 했던 여기서 수필의 특징을 잠깐만 잡고 가겠습니다. 수필의 특징은 첫 번째, 1인칭 문학이다. 1인칭 문학이다. 수필도 문학입니다. 두 번째, 형식이 자유로워서 무형식이다. 너희들 밤에 일기 쓰잖아. 일기가 바로 수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소재가 다양하다. 소재가 다양하다. 하나만 더. 네 번째는 경험과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주자. 그래서 이 글도 소강리 숲속에 가서 소나무를 보고 당신의 말을 떠올리며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 갖게 되죠. 그래서 제재는 소강리 소나무 숲의 소나무고요. 자, 주제는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이다. 자, 편지글 형식을 위에서 나왔는데 서간체라 그래요. 서간체.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서간이 편지야. 그래서 편지글 형식이다. 그래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글쓰기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과 비판적인 인식, 즉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징 네 번째, 경험과 깨달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교훈을 준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아까 선생님이 인간의 삶으로 확장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요. 다시 앞에 돌아와서 우리 날개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왼쪽 필자가 맨 앞에 36페이지 소강리 솔숲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엄한 스승이라 말한 까닭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소나무는 좁은 땅에 뿌리 박고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우람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소나무 모습이 무엇 하나 변변하게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몇백 년 동안 되게 단단한 나무를 이루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래서 나 자신을 비판한다. 소나무가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필자가 현대인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말해볼까요? 현대인의 인간은 생산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체고 소비만 일삼고 결국은 소비의 객체까지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 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필자의 깨달음 뭡니까? 필자의 깨달음은 소강리 소나무 숲속에 가서 성찰하죠. 소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현대인의 소비 문제로 확대시켰고요. 소나무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확장하여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를 비판하고 그 척박한 사회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남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얘기했고 솔방울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저력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했네요. 자, 필자가 말한 오늘날의 미학과 상품 미학과 전혀 다른 미학의 의미. 오늘날 사회는 뭡니까? 금강송의 상품 가치만 인정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굵고 뒤틀린 나무가 고난을 극복한 데서 지조를 읽을 줄 아는 지혜도 가치 있게 여겼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다른 상품 미학이야. 우리가 그거 앞에서 보면 금강송이 고든 등치에서 이거는 오늘날의 상품 미학이지만 야, 요즘 솔직히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뭐냐? 소나무라든가 이걸 잘라서 뭐에 있어서 장롱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고든 나무에서 만들어겠지, 조각해서. 근데 옛날에는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지주를 읽어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다른 새로운 미학이겠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 글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됐고요. 다음 장 끝났네요. 그 앞으로 돌아서 우리 구성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뭡니까?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엄한 스승 같은 경험 깨달음을 담아 당신께 엽서를 띄운다. 중간은 뭡니까? 이기적이고 무차별적 소비를 하는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끝은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산을 내려오면서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썼네요. 자,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필자가 깨달은 바 신바 한 켤레의 토지만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는 소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백 년 동안 좁은 땅에서 우람하게 자태를 드러낸 소나무를 감탄하며 많은 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반성한다. 이거죠. 경복궁 보공사 경험 떠올리고 어때요?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복원하는 게 지금은 인간의 무리한 고집으로 베어나갈 소나무를 떠올리며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이거죠.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 뭐죠?
자기가 자른 나무의 그루터기에 올라가 앉지 않지? 왜? 나무가 화를 내서 산천의 아우성을 잘 내는 오늘날의 폭력성 소비에 반성한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녀에 관한 이야기 생각하고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요거 좀 중요하겠다.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묵묵히 시련을 견뎌온 소나무처럼 현대 문명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히 견딘 사람이다. 됐고요. 1을 고려하여 다음 부분에 필자 말하는 바. 당신은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솔방울에 끈질긴 절여를 산다. 아까 선생님이 솔방울 뭐라 했죠? 희망이라 했죠. 그래서 무한 경쟁, 척박한 사회 이런 부정적인 현대 도시 문명에서도 솔방울 같은 희망을 품고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바로 과학자 연구의 자유와 규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과학 연구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할까 아니면 규제는 좀 해야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문 선정 이유는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는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쟁점을 다뤘습니다. 독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생각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은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은 뭐죠? 논설문은 우리가 주장을 하는 글이죠. 주장. 근데 그 주장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볼까요? 어렵지는 않은 글이에요. 근데 좀 기네. 근데 어렵지는 않은 글입니다. 자, 가볼까요?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돌리는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 만든 양이다. 양이래. 근데 살아있는 양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들었대.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생겼다. 자, 폴리와 몰리의 특징. 돌리와 다른 점은 인간 유전자를 지녔다 이거야.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뭘 추출했다고? 인간한테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한 거야. 양의 젖산 유전자에 의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이다. 폴리와 몰리도 양이야. 근데 돌리와의 차이점은 돌리는 양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양이고, 폴리와 몰리는 인간의 어떤 뭔가 생산 유전자를 양에게 이식하여 양을 낳은 건데, 그 양의 뭡니까? 젖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양의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한다. 와우, 대단하다. 그죠? 유전자 복제 기술을 만든 이러한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죠. 그래서 의의가 있다. 그죠?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를 동물한테 이식해서 동물의 젖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낳았대요. 그러나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그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주 날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양뿐만 아니라 소도 이용하고 그래서 막 돼지도 이용해서 돼지에다 인간 유전자를 넣고서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인간에 무슨 병이 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 논쟁의 다른 부분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냐. 그치? 아일랜드란 영화 보면 인간 복제하잖아. 그러면 과학자 연구를 거기까지 허용해야 되냐? 그러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죠. 인간 윤리, 그지? 이런 사상이 문제가 걸리겠죠. 아무튼 어디까지 자유를 복제할 것인가. 생명과학이나 생명고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묶어봐.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한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한다. 그래서 생명과학 관련된 과학자들은 그냥 다 냅둬야 된다. 그냥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과학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야.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용 기술을 발전시켜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근거죠. 다시 생명과학에 활동하는 과학자들은 뭐한다? 정부가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이런 거를 연구하여 생명 쪽, 즉 인간 배아 복제 연구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 입장은 당연히 뭡니까? 인간 배아 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연구,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라는 그런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생명 존중 상사 이런 걸 좀 넣은 거지. 비도덕적이자 이런 거죠. 아울러 이들은 뭐야? 반대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므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의 두 가지 입장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튼 인간 배아 복제도 엄연히 생명체인 배아를 생명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거 인간 배아 복제 허용하면 결국은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까지 나아가게 될 거다. 이건 정말 문제다 이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점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까 하신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다. 여기까지 잘라봐. 여기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아까 우리 제목이랑 똑같듯이 자유, 과학 연구에서 자유를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학의 어떤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됐냐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확 잘라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자르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 선생님 지금까지 뭐 나왔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앞에 일단 사례들 나왔고요. 앞에 이렇게 사례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생명과학의 과학자들은 뭐 해야 된다? 규제하면 안 된다. 그지? 그거에 대한 뭡니까? 논거로 규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학에 뭔가를 했을 때 기술이 발전하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경쟁력 높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뭡니까? 사회적 규제를 가야 된다. 그 근거로 뭡니까? 첫 번째, 생명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비윤리적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허용하면 결국 나중에 인간 복제까지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과학에 대한 자유가 변했는지 볼까? 학문이 연구를 하는데 일체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즉 뭐가 없을 때, 국가의 제한, 그지? 과학의 제한이 없을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대는 네모칠게요. 20세기 중반 네모. 20세기 중반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 누구들? 과학자 공동체, 즉 과학자들이 모인 모임인가 봐.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유지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언제부터? 옛날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에 대해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된 거죠.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영역이었다.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또 사회 통제에서 벗어난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해서 20세기 중반에는 과학자 공동체가 뭐라 그랬다? 과학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영향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내문 쳐볼게요. 거치면서 일종의 과학과 사회 사이에 자 뭐가 발생한다고요? 과학과 사회 사이에 사회계약이 맺는데 그 사회계약 뭘까? 사회계약.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여기 기관 나왔죠? 가장 중심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야. 잘라봐.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우리 2차 세계대전 거치고 과학과 사회에서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회계약 내용이 바로 뭐다? 방해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규제하지 말자 이거죠. 이거를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통해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겠죠. 규제도 없고 이런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여기까지 1차 계약의 체결 내용과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죠. 자, 대부분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로 헌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서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오케이. 학문의 자유를 뭐라고 본다고?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를 결정하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어. 뭐가 학문에 대한 자유. 어떤 자유야? 니네가 뭘 공부할지, 어떤 연구 대상 설정할지, 어떻게 할지, 그지? 언제 할지, 장소는 어디서 할지 다 자유야. 야, 그거까지 국가가 막으면 미친놈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을 수행한 것은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음 갑니다.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될 것인가? 이제 질문했죠.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었던 위험이 발생한다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냥 허용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 이제 법학자 동그라미, 이제 법학자 입장 알아야 돼.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이거야. 물론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지만 충분히와 무제한은 달라. 무제한은 다르다. 그죠? 연구의 자유란 가치는 다른 모두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 인간의 조럼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자유는 줘라. 단 그 연구의 자유도 신체, 생명, 자기결정, 인간의 존엄에서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만 자유를 줘라. 거기에 위배되면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네모차겠죠? 시대. 자,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까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살상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 1차에서는 뭐였지? 1차 사회계에서는 과학과 사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근데 보니까 여기서 관련이 있네. 이러한 게서 맺어진 게 바로 뭐다? 80년대 이후에 과학 사이에서 맺어진 게 바로 1980년대 이후 과학사 맺어진 게 2차 사회계약이야. 1차랑 다른 점 뭡니까? 1차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1차에선 어디 갔어? 아 이거 내묻혔네. 1차에서는 뭡니까? 뭐 과학과 사회 그지? 별 관련 없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차는 뭡니까? 아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것을 위해서 사회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업협동이라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경향이다. 이게 뭔데?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이윤 증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한대. 많이 제한됐죠. 과학을 국가가 과학을 지원할 때는 어느 것만 어떤 부분에만 산업적인 이윤 증대를 만들기 위한 과학에만 또 국가 경제력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는 그 부분만 지원을 받는다 이거지. 그 결과 한편으로 이제 문제점 생기는 거예요. 왜? 생각해봐. 산업적으로 이윤 증대와 관련이 없고 국가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관련이 없는 연구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연구의 비밀주의가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2차 사회계약의
관련돼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의 비밀주의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연구 과제로 바뀌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선생님 왜요? 위에서 얘기하면 산업적 이윤 증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만 과학이 쓰이니까 당연히 산업의 이윤 증대면 다른 회사가 우리의 연구를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주의가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이 커지겠지. 과학 연구가. 그래서 수많은 돈과 인력이 드럽난다 이거지.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만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2차 사회계약의 이유의 문제점이죠. 괜찮습니까? 갑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험 과정, 방법, 결과를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컨대 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대요.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점점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돼야 하며 과학자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 이야기가 받아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한다는 생각이 설득력 얻게 되었대.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중요한 기본권이죠.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과학 연구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와 규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의 조화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오늘은 다 재미없는 글이네. 갑니다. 성격은 예증적, 예시를 통해 증명하는 거고요. 과학적, 과학 연구의 자유고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한 상반대 입장, 그죠?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립적인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했다. 앞에 부분. 그다음에 시간 순서에 따라 뒤에선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과학과 관련된 변화를 제시했고요. 마지막엔 상반된 주장을 절충 뭐야? 합쳐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죠. 왼쪽 지문 연구입니다.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 잡은 쟁점. 생명복제 찬성, 허용해야 한다. 반대, 규제해야 된다. 자리 잡은 쟁점. 과학 연구의 자유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제1차 사회계약 중요하죠. 일단 그게 맺어지게 된 계기는 뭡니까? 배경은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요. 2차 세계대전을 거쳤고요. 그래서 내용은 뭡니까?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지원만 해서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우리나라 헌법 22조 1항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의미는 뭡니까? 모든 학문이 국가의 권력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뭡니까?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오른쪽 다음 46페이지 과학 연구의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과학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니까. 또 연구의 자유는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돼야 하니까.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다를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입장이 슬슬 이제 제기되죠. 첫 번째 과학으로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인간 속이나 환경 파해.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 2차 사회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1차와 2차의 차이점 뭡니까? 1차는 뭡니까? 그냥 오로지 지원만 한다. 2차는 뭐죠? 이윤, 산업적인 이윤 증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도에서만 지원한다. 약간 범위가 줄었죠. 지원 범위가.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면 1번 인간 배아 목재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쟁점.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즉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고 1차와 2차 사회계약 이건 별표 쳐야 됩니다. 중요하죠. 1차는 그냥 뭐야?
그냥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한다. 2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 해당할 때만 지원한다 이거죠. 바로 산업화, 상품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국가 경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여. 오케이. 산업적 이윤 증대. 이런 것만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렇게 2차 사회계하고 나타난 문제점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뭡니까?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이 객관적 진리만 탐구하는 순수 학문으로 머무르지 않고 연구 비밀주의가 커졌고요.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의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어려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것도 나왔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은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수업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가볍게만 여러분들 한 번만 같이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